듣다 보면 내공이 쌓이는 방송 2시간 철학의 돌풀입니다. 지니입니다. 네, 저희는 요한네스 일슈베르거의 서양 철학사 학원 근대와 현대 읽고 있고요. 칸트 공부하고 있습니다. 순수이성 비판을 저희가 보고 있는데 선험적 분석이라는 소제목을 보고 있죠.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칸트의 12범주에 대해서 범주 얘기를 상당히 많이 했었어요. 장황하게. 자, 388쪽부터 저희가 들어갈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특이하게 물론 그동안도 책을 많이 읽었지만 모든 문장을 읽을 텐데 제가 한 문단을 읽으면 다음 문단을 지니님께서 읽어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한 문단씩 돌아가면서 읽는 거죠. 강독입니다. 그리고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할 거예요. 제가 나름 이제 해석한 것들을 설명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혹시 지니님께서 코멘트할 게 있으시면 해주시고 또 지니님이 읽으실 때는 제가 또 중간에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정말 기대가 돼요. 지니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지 정말 기대됩니다. 자, 그럼 들어가 보겠습니다. 388쪽이고요. 읽겠습니다. 칸트는 형이상학적인 연역과 함께 순수 오성 개념의 선험적인 연역도 알고 있었다. 선험적이란 말은 선천적이란 말이죠. 형이상학적인 연역에서는 선천적인 범주 전체의 근원이 범주와 사고의 보편적 논리적인 기능들과의 완전한 일치를 통해서 설명되나 이게 근데 읽어도 어려운데 이걸 듣는 분들은 이게 바로 이해가 되실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선험적인 연역에서는 전체적인 직관의 대상들에 관한 선천적인 인식으로서의 범죄의 가능성이 설명되었다. 이게 형이상학적인 연역은 보편적 논리적인 기능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선험적인 연역은 범죄의 가능성이라고 저는 봤어요. 이제 언제나 우리들의 감관에 나타나게 될 대상들을 범주를 통해서 즉 대상을 직관하는 형식에 따라서가 아니라 대상들을 원래는 그렇게 봤었죠. 범주라는 건 대상을 직관하는 형식이었죠. 타고난. 근데 대상들을 연결시키는 법칙들에 따라 선천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 연결, 결합이 중요합니다. 연결. 따라서 자연에게는 동시에 법칙을 부여하고 자연을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가능성이 설명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좀 어렵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 통각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선험적 연역에서는 범주들이 그 원천, 즉 통각의 선험적 통일로부터 이끌어내진다. 통각이 뭐냐? 자기 자신을 깨달음, 자아에 대한 관념이라고 합니다. 자아관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통각. 이게 왜 중요하냐? 이걸 좀 정리를 하면 그러니까 인간이 인식을 하게 되는 아까 단계가 12판단, 12판단, 12범주 이렇게 있었죠. 그게 우리가 선천적으로 선험적으로 타고 나서 그것들을 인식하게 되는데 근데 그걸 인식을 하려면 그러니까 내가 나인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자아 동일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분열되면 안 되잖아요. 나라는 존재가 있어야 어떤 거든 인식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얘기를 388쪽부터 꽤 오랫동안 합니다. 그 얘기를 계속 해요. 내가 나인 거, 나의 나됨 이게 통각인 거죠. 주관적, 즉 형이상학적으로 이끌어내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런 객관적인 연역을 고집하려 하는데 이런 객관적인 연역에 관해서는 앞에 말해놓고 있다. 요게 이제 끝이고요. 이제 지니님께서 해주시죠. 아마 다음 문단이 그걸 좀 더 보충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일 것 같은데요. 이것이 칸트 체계의 위대한 사상이며 소위 선험적인 사상임과 동시에 마침내 독일 관념론이 매달리게 될 하나의 점이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칸트가 던진 화두가 이제 이어서 피테, 셸링, 그리고 헤겔까지 쭉 이어지게 되는데요. 헤겔을 마지막으로 해서 우리가 니체부터 이제 현대 철학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그 분기점이 되잖아요. 그때까지 이 칸트가 던진 이 인식은 가능한가? 그럼 어떻게 가능한가? 이 이야기에 사람들이 주목하고 그 논의를 이어갔다는 뜻이죠. 그리고 바로 이 정보부터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칸트의 참되고 깊은 뜻이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게 된다.
여기에서 본래 인식의 대상들이 우리들을 따라야지 여기 부분을 밑줄 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칸트의 논의의 핵심이고요. 인식의 대상들이 우리들을 따라야지 그 거꾸로는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해내려는 시도, 즉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회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회, 요걸 이제 칸트가 스스로 자신의 이야기에 붙였는데 이제 과학과 더불어서 자아를 어디에 위치시키느냐 요 맥락을 얘기를 함에 있어서 과학도 대상에 집중해서 얘기를 했었고 전통 형이상학도 대상에 입각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질문 자체가 본질은 무엇인가? 물 자체에 대한 칸트의 이제 용어로 이야기를 하자면 물 자체에 집중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다시 한번 우리 여기 아까 돌풀님께서 읽어주신 부분에 통각, 자기 자신의 깨달음, 그리고 자아에 대한 관념, 이 자아 개념을 세웠다는 것이 매우 의미심장한데 자아라고 한다면 도대체 어떤 자아냐? 이것이 이제 과학의 측면에서 비추어서 얘기를 한다면 관찰자의 시점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관찰자의 주체 자리를 아예 만들어줘요, 칸트가. 그래서 네, 관찰자로서 인식의 능력을 탐구하기 시작하는데 그 인식, 이제 대상 인식의 더 확실한 방법이 전통적인 방법, 즉 대상을 탐구하는 게 아니라 대상 인식을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는지부터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전에 그렇게 하지 않고 대상에 대해서 확언을 했던 바에 대해서 매우 꼬집고 있죠. 이와 똑같이 여기서 칸트가 거듭해서 시도하고 있는 것은 범주들의 타당성과 범위가 감각적인 경험에만 한정되어 있고 그렇지 않으면 범주들이 아무 의미가 없으며 따라서 범주들을 감각적인 경험과 관계없는 것으로 이해했던 낡은 형이상학이 부인된다는 것을 드러내 보이려는 것이다. 그래서 낡은 형이상학, 여기에서는 형이상학, 전통 형이상학부터 사실은 경험론도 형이상학의 하위 분야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지점이 있죠. 왜냐하면 이 인식에 대한 탐구 없이 그런 이야기들을 쏟아냈다는 점에서 공통된 지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식에 대한 탐구 없이 이런 논의들이 어떻게 가능하겠는가라는 비판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주관의 틀, 즉 이제 범주에 대한 내용 이것을 얘기한 게 이제 칸트는 현상을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현상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강조하게 이르렀죠. 더욱이 공간과 시간이라는 직관 형식, 여기서 이제 형식이라고 나오는데 현상을 보는 것, 또 역시 선언적인 통각의 통일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밝혀지기 때문에 선언적인 통각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선언적으로 일단 자아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알고 그에 대해서 탐구하는 과정. 순수 오성 개념의 선언적인 연역에 관한 장은 선언 논리학의 기초뿐만 아니라 이제 논리학의 얘기가 여기서 나오네요. 선언적인 감성론의 기초와 칸트의 전체적인 체계 바탕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선언적인 연역은 실제로 칸트의 인식 비판의 핵심이다. 그래서 칸트의 철학을 선언 철학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러나 여기서는 새로운 범주표가 제시되지 않고 형이상학적인 형이상학적인 이끌어냄에서 이미 발견된 12범주들만 남아있다. 그래서 여기 이 문장을 통해서 보면 칸트의 12범주들 보다 조금 더 메타적인 어떤 논의들 이런 게 있었을 수도 있겠다. 동시대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이어서 389쪽 두 번째 문단. 여기서 행해지는 것은 어떻게 해서 범주들 전체가 순수 오성으로부터 자세히 말하자면 나의 통일성, 이게 아까 통각인 거죠. 나의 통일성 또는 선언적인 통각의 통일성으로부터 첫 번째의 그리고 최고의 종합으로서 만들어내어지는가 하는 것을 증명하려는 시도다. 따라서 칸트는 이미 그 자체가 다양한 감각적인 직관을 종합하는 형식인 12범주를 넘어서서 다시 한번 종합의 최고, 궁극적인 형식, 즉 나는 생각한다, 순수한 나, 자아라고 할 수 있죠. 또는 순수 오성을 발견해낸다. 자, 이 나는 생각한다가 데카르트 때부터 이어져 왔던 근대적 관념이에요. 나라는 거, 주체, 인간, 나가 있는 거죠. 이 나의 통일성이 그래서 칸트는 데카르트를 또 계승하고 있지 않는가? 근대 철학자로서 순수한 나가 중요하고 이 나가 있기 때문에 12범주나 이게 인식이 가능했던 것이겠죠.
이 순수 5성은 소위 스스로의 종합의 하위 형식들로서의 12가지의 서로 다른 기능으로 전개된다. 그리고 이러한 이 12가지 기능들은 순수 5성으로부터 생겨난다. 칸트는 순수한 나라든가 순수 5성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것들이 경험 속에서 스스로를 체험하는 나를 뜻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게 순수한 나, 이 순수라는 말이 무엇으로부터 순수하냐면 경험으로부터 순수한 거예요. 경험하기 전의 나인 거죠. 순수 5성이라 그러면 경험이 들어가 있지 않은 5성, 경험하기 이전의 5성이고 순수한 나는 경험하기 이전의 그 선험적 나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전체요 하나로서의 나의 알민 모든 것을 하나의 궁극적인 점에서 묶어주는 논리적인 구성력과 타당성을 뜻하기 때문이다. 왜 이토록 경험을 부정하고 또 경험 자체를 이렇게 꺼려하는가는 우리 앞에서도 했었죠. 지난 시간에도 흉을 비롯한 홉스, 로크, 흉 이 3인방 경험론자들 때문에 경험론자들이 경험을 불확실한 것으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칸트로서는 경험을 인정하지만 경험만으로는 확실하지 않은 거죠. 경험을 붙들어 버리면 불확실하니까요. 그래서 순수 5성, 순수한 나가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범주가 나왔죠. 경험 때문에. 예. 나는 생각한다는 나의 관념들에 반드시 따라다닌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전혀 생각되어질 수 없는 어떤 것이 내 머리에 표상되어 있기 때문이다. 내가 있어야 예 그러니까 내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나라는 관념, 내가 나를 인식하는 거 이게 있어야 뭐 어떤 생각이든 할 거 아니냐 이런 얘기고요. 이 말은 표상이 불가능하거나 적어도 나에게 있어서는 없는 것이라는 것과 같은 뜻이다. 따라서 직관의 다양한 모든 것들은 이 다양한 것이 보여지게 되는 주관 안에서 나는 생각한다와 필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나는 이런 관계를 경험적인 통각과 구별짓기 위해 순수 통각 또는 근원적인 통각이라고도 한다. 자, 이게 여기서도 순수 통각 나왔죠. 경험과는 관계없는 경험 이전의 통각, 근원적 통각. 나는 또 이 통각의 통일을 통각에 바탕한 선천적 인식의 가능성을 가리키기 위해 자기 의식의 선험적 통일이라고도 한다. 인간이 이래야 경험으로부터 좀 이게 불확실한 경험으로부터 불완전한 경험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고 선험적으로 이게 이래야 또 주관이 객관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주어져 있는 다양한 표상들을 하나의 의식 속에서 묶을 수 있음으로써 내가 이 표상들 자체에 있어서 의식의 동일성을 생각할 수 있다. 즉 통각의 분석적 통일은 그 어떤 종합적 통일을 전제로 했을 때에만 가능하다. 이 전제로 했을 때라는 말에 찾고 있던 선천적인 것과 아프리오리와 증명의 핵심이 있다. 이렇게 해서 통각의 종합적 통일은 모든 오성의 사용, 전체적인 논리학, 그리고 이 논리학에 따라 사람처럼마저 그것에 매달려 있는 가장 높은 곳, 최고점이다. 아니 이런 능력은 곧 오성 자체다. 오성이란 인식을 하는 능력이다. 인식한다는 것은 객체에 관한 표상을 형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표상을 뜻있게 형성하는 것은 나는 생각한다라는 의식의 최고의 통일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바로 이것에 오성의 활동과 오성이 인식하는 모든 것이 걸려 있다. 네. 다음 해주시죠. 네, 지금 다음 존재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그럼 존재에 대한 설명이 여기서 왜 나왔는지를 생각해 보시면서 읽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칸트가 일종의 존재론, 물론 선험적인 존재론을 부여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칸트도 존재론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알던 존재론은 전통 형이상학 존재론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비판하고 자신의 선험적 존재론이라고 또다시 이름을 붙이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의 차이를 잘 생각을 하시면서 읽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그 존재론은 선험적 존재론이죠. 정신의 주관적 사고방식의 바탕에 세워진 것이다. 그래서 칸트는 다음과 같이 분명히 말한다. 범주들과 선험적인 통각은 다 같이 객관적인 타당성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들이 한번 주관적으로 느꼈던 대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존재 자체를 재현하려는 것이다. 연결하는 말이 있다.
연결하는 말 있다, 이 있다라는 말에 주목해서 바로 이것을 겨누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들이 하나의 물체를 운반할 때 그저 나는 무게의 압박을 느낀다, 압력을 느낀다 라고 해서는 안 되고 이 물체는 무겁다고 해야 한다면 이 두 가지의 차이가 여기에서의 있다의 표현이 문장에 포함되어 있는지 없는지가 괄호에 들어가 있죠. 범주건 자기 의식의 통일이건 모든 선언적인 종합, 즉 오성은 일반은 틀림없이 객관적인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두 가지 표상, 물체와 무게의 표상의 객관에 있어서 즉 주관의 상태와는 상관이 없이 맺어져 있으며 아무리 자주 반복된다 하더라도 단순한 지각 속에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려고 한다. 따라서 칸트의 객관성은 그가 인정하고 있는 주관적 사고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이 문단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칸트의 객관성은 그가 인정하고 있는 주관적인 사고 형식의 합법 직성에 바탕하고 있다. 그래서 마지막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 있다라는 존재, 칸트가 이야기하고 있는 선언적인 존재론 자체가 사실은 단독으로 설명을 하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계속 얘기해오는 전통 형이상학과 그 존재론을 비판하면서 선언적인 존재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맥락이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왜 비판하고 있냐면 우리가 이제 앞서 문단에서 했던 것과 연결을 해서 결국 대상은 우리가 인식하는 능력으로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상이 뭐 타인이 될 수도 있고 세계가 될 수도 있는데 그걸 바탕으로 이 이야기를 전개시키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여기 쓰여져 있는 내용이고, 그래서 우리 방식대로 대상을 인식한다고 하는 것이 이제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는 나보다 좀 더 많이 배운 사람, 그리고 나보다 똑똑하고 인식 능력이 높다고 하죠. 식견이 넓다고 하죠. 그런 사람들이 우리와는 다른 방식으로 대상을 파악할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입각해서 전통 형이상학을 비판해요. 전통 형이상학과 존재론은 되게 독단론으로 우리의 인식 능력 자체를 검토하지 않은 채 초월적인 어떤 것을 알 수 있다고 되게 확언을 하거든요. 이 지점을 지금 칸트는 비판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개별 인식이라든지 이런 얘기들 할 수 있고, 개별 인식의 차이에 따라서 대상이 다 달라진다고도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지금 여기에 객관성, 칸트의 객관성이라고 얘기하는 지점이고, 그럼 칸트의 객관성은 또 다들 일괄적이냐? 그것도 아닌 것이 그가 인정하고 있는 주관적 사고 형식에 바탕을 두고 그 합 법칙성에 따라서 객관성을 부여받고 있죠. 그래서 순수 이성 비판의 쓰여진 자체, 동기도 여기에 되게 깊이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이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오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인식 능력을 법정에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과연 우리가 얘기해왔던 그 인식 능력, 아니면 얘기하지 않았던 인식 능력, 그것에 대한 명증한 판결을 해보고자 시도를 한 것이 이제 순수이성 비판의 지필 동기였고, 따라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얘기하거나 얘기하지 않더라도 전제로서 작용하고 있었던 그 초월적인 개념, 신과 같은 어떤 초월적인 대상의 인식 불가능성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인정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분명히 하고 있고요. 신이 뭐 개념적으로 존재하더라도 그거는 그냥 우리 방식대로 존재할 뿐이지 인간은 그 무한 자체를 인식할 수 없다. 한계가 있다. 이성의 한계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 뒤로 말씀하세요. 이 뒤로 넘어가서 우리가 오늘 읽을 부분의 직전까지,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챕터에 선언적 변증법이 나오는데요. 그 맥락을 같이 염두에 두시고 읽으시면 오늘 부분이 훨씬 더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전통적인 형이상학의 어떤 탐구의 영역들이 있죠. 영혼이라든지 플라톤이 얘기하는 파이돈 이런 거, 세계, 신 이런 것들이 독단론으로 인간의 능력치 이상으로 월권을 행사하여서 이해가 그동안 되어 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칸트는 비판하고 있고, 그 인간의 한계점을 분명히 설정을 하고 실천 이상으로 넘기는 지점, 그것이 이제 선언적 변증론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 칸트는 과연 신을, 영혼을, 세계를
어떻게 어떤 가능성으로서 인식 가능성으로서 보았는가 이 부분이 좀 궁금해져야 하고요. 그래서 실천 이성과 더불어서 어떤 이상향을 제시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면서 읽어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덧붙여서 방금 읽어주신 것 중에 그 두 가지 문장 예시 문장이 나와요. 나는 무게의 압력을 느낀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고 이 물체는 무겁다고 해야 한다. 이게 칸트의 입장에서 왜 그러냐면 자, 이 앞에 문장은 주관적이고요. 뒤에 문장은 객관적이에요. 자, 나는 무게의 압력을 느낀다 이러면 사람마다 무게의 압력을 느끼는 것들이 다르잖아요. 무게 느낌이니까 느낀다 하잖아요. 느낀다. 사람마다 다르게 느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하면 주관적으로 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러면 안 되고요. 객관성을 확보해야 되니까. 근데 이 물체는 무겁다. 그래서 이 물체는 무겁다라는 문장이 객관적 타당성을 갖고 있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죠. 이것은 두 가지의 표상, 그러니까 물체와 무게. 자, 이 물체는 무겁다. 물체와 무게가 연결이 되죠. 이거에 객관적이다라는 거예요. 주관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맺어져 있다. 아무리 자주 이런 상태가 반복된다 하더라도 단순한 지각 속에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게 객관적이라는 거죠. 칸트는 어디서 주관성, 그러니까 나는 무게의 압력을 느낀다는 주관성이 아니라 이 물체는 무겁다는 객관성을 찾아가는데, 그죠? 이게 이제,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예시를 들었던 거예요. 자, 일단 넘어가서 칸트에게 있어서는 대상들이 미리부터 있던 것이 아니라 주관에 의해서, 즉 주관의 구성적인 사고 형식을 통해 정립된다. 이 주관 객관 계속 나오는데 칸트의 대단한 위대함이 어, 객, 이제 주관성이 객관적이에요. 이게 말이 모순처럼 보이죠. 어떻게 주관이 객관이 될 수 있지? 근데 칸트는 그렇게 돼요. 객관적인 게 또 왜냐면 그 인식을 하는 게 나잖아요. 인간이고 인간 안에 인식의 그 범주가 있어요. 내가 인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관적이에요. 근데 그 범주는 인간마다 12범주를 다 갖고 있는데 뭐 갓난아기부터 뭐 아무리 지능이 모자란 사람도 12범주는 다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이에요. 누구나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흑인이라고 해서 황인이 인식 못하는 걸 안 가지고 있는 범주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뭐 IQ 상관없고요. 12범주 다 갖고 있으면 그래서 객관적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인간 안에 있기 때문에 주관적인데 그게 또 선천적이죠. 이런 좀 미묘한 뉘앙스를 잘 이제 아시면서 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그래서 주관이 객관이 돼요. 칸트한테는. 이게 탁월한 지점이죠. 칸트에게 있어서는 대상들이 미리부터 있던 것이 아니라 주관에 의해서, 즉 주관의 구성적 사고 형식을 통해 정립된다. 주목할 만한 것은 객관은 주관 객관 계속 나오죠. 칸트한테 똑같은 둘 다 동시에 갖고 있으니까요. 객관은 주어진 직관의 다양성을 그 개념 안에서 합쳐놓은 것이다고 하는 정의다. 근데 이 주관이 돼버리면 안 되고 주관도 뭐 주관으로 갈 수가 있죠.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서. 근데 객관적인 주관, 범주를 설정함으로 해서. 자, 이 다양성이 어떻게 해서 합쳐지는가 하는 것을 이미 위에서 보았다. 그래서 이제 대상들은 초월적인 것이 아니게 되고, 자, 초월적인 게 아니게 되는 지점도 중요해요. 신으로 가버리게 되니까. 선험적인 것, 미리 있는 거죠. 선천적인 것일 뿐이다. 오성만이 그 근본적인 기능을 가지고서 자연에다 법칙을 부여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처음으로 자연을 가능하게 한다. 네. 계속 해주시죠. 모든 인식에 있어서 자기 의식의 통일을 전제해야 한다는 것과 그러한 선천적이라고 하는 것에 관해 사람들은 칸트의 반대를 할 수가 없을 것이다. 여기에서 오성이 모든 그리고 유일한 범주들로서 바로 12가지 기능으로 나뉜다고 말하는 사람은 더 이상 없다. 주관적인 인식 능력으로서의 오성은 스스로 합법칙성 속에서 객관성 자체를 기초 지으며 따라서 존재로는 선언적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칸트의 주제다.
그는 역사적으로 주어져 있는 문제 상황을 정리하려고 시도했을 때 휴메의 심리주의적인 인식, 형식에 의존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주관적인 형식들을 받아들이는데 바로 이 순간부터 그는 이 주제를 전제하고 있다. 그 다음에는 이 주관적 형식들이 선천적이라고 단정함으로써 휴메의 상대주의와 심리주의를 막아보려고 했다. 실제론자들에게 있어서 칸트의 이런 선험적인 대상들은 절대로 대상으로 되지 않는다. 그리고 칸트의 객관성은 주관성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 말장난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좀 정리를 해보자면 칸트가 이제 주관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객관성에 대해서도 동시에 얘기를 하고 있는 지점이 선험적이라는 말로써 계속 객관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칸트의 주관주의를 특별히 선험적 주관주의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제 선험적 주관주의를 정말 좀 이상한 단어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왜냐하면 객관 주관성이거든요. 맞아요. 객관 주관성. 그래서 모순이죠. 그 지점에서의 개념 파악을 좀 명증하게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보셔야 되겠고, 또 이제 초월적인 내용들이 계속 나오는데 초월적인 부분들 역시도 마냥 비판했던 것이 아니라 초월 객관성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점 이제 뭐 번역을 하면서 어떤 책들은 하이픈으로 연결을 시켜놓은 것도 있고요. 이것을 그냥 말로써 풀어낸 책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련된 내용이 나왔을 때 좀 이해가 힘들다 싶으면 지금을 떠올려 보시면서 이제 객관 주관성 혹은 선험적 주관주의 뭐 이런 식으로 떠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391쪽 맨 아래쪽 문단이고요. 그것이 어떻든 간에 그것과 선험적인 연역의 증명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그런데 논리학이 말하는 일반적인 뜻의 연역을 찾아 헤매도 그것은 헛일이다. 그리고 이런 것은 용어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다. 여하튼 칸트가 의도하는 연역이라는 것은 범주들의 객관적 타당성이 범주를 통해서만 경험이 가능하다는 것에 바탕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내는 것이다. 범주들의 타당성이 범주로서만 가능하대요. 범주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왜냐하면 이럴 때 범주들은 필연적이고 선천적으로 경험의 대상들과 관계하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범주 전체를 매개로 해서만 경험의 그 어떤 대상이 생각되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에 우리들이 칸트가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경험을 이해한다면, 즉 사고의 형식에 따르는 것이라고 이해한다면 물론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바로 이런 것이다. 칸트는 선험적인 연역에 있어서도 증명을 해보이지를 않고 오직 고정되어 있는 자기의 주장만을 거듭하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힐슈베르거가 비판하고 있네요. 선험적 영역을 네가 그러면 증명을 해봐라. 이런 거겠죠? 힐슈베르거는. 여기까지 왔어요. 네, 다음 이제 해주시죠. 재밌습니다. 이거. 순수 5성 개념들을 통해서 주어져 있는 선천적인 규칙들은 실천적인 인식에 있어서 어떻게 적용되어야만 하는가? 이걸 우리가 이제 끝까지 실천 이성 비판할 때까지 가지고 가야 하는 질문들입니다. 실천적인 인식에 있어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런 문제는 어떤 것이 일종의 보편적 규칙의 지배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 하는 것을 구별하는 능력, 즉 분류하는 능력에 달려있다. 구별, 분류 전부 다 판단 능력이죠. 판단 능력. 그래서 뒤에 판단력이 그래서 나옵니다. 칸트는 이런 능력을 판단력이라고 일컫고 있다. 그는 이 판단력에 관해서 원칙 분석론에서 말하고 있다. 여기서 그는 두 가지를 보여주고자 한다. 첫째로 순수 5성 개념들만 사용될 수 있는 감성적인 조건들이 논의되어야만 한다. 이것이 순수 5성의 도식론이다. 둘째로 이러한 조건들 하에서 순수 5성 개념들로부터 직접적으로 생겨나고 기타의 모든 인식들의 바탕이 되는 일련의 종합 판단의 타당성을 밝혀내야만 한다. 이것이 순수 5성의 원칙이다. 네, 칸트는 일종의 경험 철학을 제공해 주려고 한다. 그는 경험론의 요구를 고려하여 외부적인 감각의 자극을 긍정하고 여기서 인식이 시작된다고 한다. 그는 자기의 선험 철학과 이 선험 철학의 완전히 선천적 범주들 때문에 현실의 세계로부터 너무나 멀리 떨어져 버렸던 것이 아닐까? 칸트 자신도 이런 물음을 제기하고 있다. 순수 5성 개념들은 감성적인 직관과는 그 성질이 완전히 다르고
경험 안에서는 절대로 마주칠 수 없는 바일 것이다. 실제 그래요. 범주, 순수, 오성 이 개념들은 우리의 그 직관, 감성적 직관, 시각, 청각, 촉각 이런 걸로는 경험 안에서는 그 범주를 마주칠 수 없어요. 이런 것들을 비판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서 현상들이 범주들 밑에 포섭된다는 것인가? 이런 질문. 그럼 어떻게 해서 현상들, 이 범주들 밑에 포섭된다는 것인가? 왜냐하면 이 범주, 예컨대 인과관계가 감각에 의해 직관될 수 있고 현상에 포함되어 있다고는 아무도 말하지 않겠기 때문이다. 이런 어려움 때문에 판단력에 관한 선험적인 이론이 필요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선험적인 이론은 순수 호선 개념이 모든 현상들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해주는 기준을 부여해 준다. 네, 계속 해주시죠. 지금 우리가 두 문단 읽었는데요. 이 세 문단, 이 부분이 사실은 칸트의 한계이고요. 칸트 이론의 좀 아포리아라고도 할 수 있는 지점입니다. 칸트는 이 문제 전체를 다음과 같은 절대적인 주장을 가지고서 해결한다. 이제 분명한 것은 한편으로는 범주와 다른 한편으로는 현상과 질이 같아야 하고 전자, 범주를 후자, 현상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제3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매개관념, 표상은 순수, 경험적인 것은 하나도 없는 그런 순수하고 또 한편으로는 지성적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감성적이어야만 한다. 이런 것이 선언적인 도식이다. 칸트는 선언적 도식을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근데 이 지점은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이 선언적 도식 자체를 시간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 네, 읽어볼게요. 시간은 감성적인 계기와 더불어 선언적 개념적인 계기들도 내포하고 있다. 왜냐하면 다양한 것의 순수한 종합인 수도 시간과 함께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런데 칸트는 순수 이성 비판에서 가장 깊고 재미있는 장, 왜냐하면 여기 이제 힐스베르그 논이죠. 이 장에서 순수 오성 개념의 도식론을 전개한다. 이와 동시에 순수 오성 개념의 도식론은 양, 질, 관계, 양상 등의 성질을 가진 시간의 규정성이다. 그래서 시간의 규정성이 나타나 있는 도식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이 도식에서 시간의 이제 다음 또 나와요. 시간의 계열, 시간의 내용, 시간의 질서, 시간의 개념들이 사실은 범주들을 연결지어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범주가 밝혀지도록 해준다. 사실은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의 논의 자체 중심에서 오성이라고 얘기되어지는 그 범주론의 핵심은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은 전통 형이상학과 존재론의 어떤 독단적인 부분을 법정에 세우고 궁극적으로 이성의 어떤 한계 지점 안에서 선언적인 존재론 자체를 이야기하고자 했는데 선언적 존재론이라고 하는 얘기하는 맥락에서 가장 중요한 그 범주의 내용상의 특징에 시간이라는 개념이 들어간다는 것이 저는 이제 나중에 차후 이제 해겔까지 넘어갔을 때 존재와 존재자들 그리고 그 이후에 철학, 현대 철학으로 넘어가는 지점에서도 이 칸트의 이러한 생각들이 많은 수 영향을 미칠 수 있었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시간과 공간을 선험적인 범주로 이것도 어쨌든 12범주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시간 공간 얘기를 또 했었어요. 선험적인 감성론 해서 380쪽부터 나와 있는 얘기가 공간과 시간에 대한 증명이었거든요. 이걸 칸트가 어떻게 이제 이 직관의 형식으로서 선천적으로 인간이 공간과 시간을 갖고 있다. 그거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이거를 발견해낸 것이 정말 탁월했다. 시간. 저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들이 감성 속에서 일정한 시간을 경험할 때 거기에 속하는 범주가 하나하나 나타나고 이게 순서를 보세요. 우리가 감성은 우리의 감각 기관으로 통해 받아들이는 그런 감각들이에요. 감성 속에서 일정한 시간을 경험할 때 거기에 속하는 범주가 하나하나 나타나고 그런 다음에 우리들은 이 범주에다 우리들의 감각적인 직관을 포섭하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인식이 생겨난다. 이게 이제 인식이 생겨나는 과정인 거죠. 시간 속에서 범주가 나타나고 감각적 직관을 포섭한다. 이게 인식이 생겨난다. 그리고 얘가 진짜 재밌어요. 예컨대 시간에 있어서의 지속성은 실체 범주를 위한 도식이다.
뒤따라 생겨나는 것의 규칙성은 인과성의 도식이요. 어느 때나 있는 것은 필연성의 도식이요. 일정한 시간에 있는 것은 현실성의 도식이요. 충만된 시간은 실제성의 도식이요. 공허한 시간은 부정의 도식이다. 우리가 아까 12범주 얘기했었잖아요. 그 범주들이 따지고 보면 다 시간과 관련되어 있다 이런 거죠. 그 지속되는 거는 실체 범주야. 뭐 이런 식으로. 뒤따라 생겨나는 거? 그거는 그런 규칙이 있어? 그럼 인과성의 도식이야. 그럼 어느 때나 있어? 그럼 필연성이야. 뭐 이런 식으로. 다 시간과 연관지어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아, 너무 놀라워요. 탁월한 직관 아닌가. 진희님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이 부분 관련해서. 시간에 대한. 네, 저도 칸트의 시간에 대한 생각이 여기에 반영된 게 정말 엄청 위대한 발견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 자체로서 사실은 완벽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뒤에도 나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이성을 한계 지웠다는 점에서 도식화 가능하고 우리가 범주표를 만들 수 있었다라는 맥락에서 좋은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면 본격적으로 우리가 절대이성이라고 생각했던 그 추상적인 개념이 정말 객관적인 잣대로서 평가받아서 과연 우리의 이성이 그러한가 아니면 우리 이성이 어떻게 가능해지는가 이런 조건들을 따져볼 수 있게 하는 어떤 하나의 담론, 장을 만들었다는 점에서는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또 한편으로 이거를 거꾸로 생각하면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범주들을 통해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세계를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범주들 안에서 모든 대상과 세계가 얘기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맥락으로 흘러가게 되는데 그것은 곧 이 범주 체계, 12가지 우리가 주어져 있는 이 선언적인 관념론 안에서 모든 것이 파악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논의가 전개되기 때문에 또 하나의 이성에 대한 절대적인 어떤 신앙심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지 않는가 이런 논의를 당연히 할 수 있게 되고요. 시간에 대한 문제는 시간에 대한 개념 자체를 우리가 범주화 안에서 읽어낼 수 있는 메인 아이디어로서 가지고 가는 것. 그것이 궁극적으로 선언적 존재론과 연결이 된다는 점에서는 되게 엄청난 발견일 수 있겠으나 이 시간 개념이 사실은 우리가 이후에 바뀌어요. 우리가 뒤에서도 나오지만 절대적 시간성을 얘기했던 뉴턴의 반하여 우리가 아인슈타인의 등장으로 상대적 시간성, 그래서 시간이 하나의 단일 개념이 아니라 더 이상 이제 현대로 넘어오면서 시공간성이라는 개념으로 확장되고 그에 따라서 시간 개념이 절대적으로 우리가 선언적으로 가질 수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한계점이 또 생겨나게 되는 이 지점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이제 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몇 점 안 남았지만 또 할 얘기가 좀 있으니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